마음의 지도,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울의 방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려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 연인이나 상사를 나르시시스트라고 칭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서점가에는 관련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임상 심리학자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심리학자가 되기 전 무대 위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연기했던 전문 배우였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던 그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나르시시즘이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만의 상담실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꿈을 이루었고 특히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랫동안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하며 그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갔고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상담 사례가 있어도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기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30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면 이 방법이 3천만 명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걸까요? 심리학자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실제 임상적인 유병률과 대중적인 관심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즉 DSM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주로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규칙의 예외라고 믿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스스로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또 다른 유형, 바로 취약형 나르시시즘에 주목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 대신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방어기제로 사용합니다. 나는 너무나 특별하게 망가져서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평범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별해질 수 없다면 차라리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특별해지려는 심리인 것이죠.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 평균 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평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크게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라도 특별함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문제의 성별화된 표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남성들에게서는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여성들에게서는 경계선 인격장애로 더 자주 진단되는 경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쩌면 남성에게는 공격성과 자기주장을, 여성에게는 감정적 표현을 더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진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적 용어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넘어 상대를 비난하고 낙인 찍는 도덕적 딱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 전 애인은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달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가스라이팅했어요. 어떻게요?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악의적인 심리 조작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서로 다른 기억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를 가스라이팅으로, 모든 이기적인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해버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즘은 거울의 방과 같습니다. 한번 그 안에 갇히면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허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시작됩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슬픈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심리치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담자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잘 굴러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항공역학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면 우리는 현실과 발을 맞추어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치료사는 때로는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내담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생각과 감정을 확인받기 위해 상담을 찾지만 진정한 성장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서사를 기꺼이 의심하고 도전받을 때 시작됩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어제의 약속이 오늘 아무렇지 않게 뒤집히는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이때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던 혼란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로만 규정한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한 챕터이지만 당신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체적인 나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문이 닫힌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감 때문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콘텐츠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고 인정받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는 분명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듯이 심리적 상처 중에는 현대의 심리학으로도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깊은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단거리 달리기를 기대할 수 없듯 인격 자체가 깊이 뒤틀린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과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엄연히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다면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치유법입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계속 마시면서 불면증이 낫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심리치료가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를 가진 특정 사람들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고통스러운 이유는 문제가 과거에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행동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현재의 습관들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지도를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첫 번째 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마음의 지도,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울의 방.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려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 연인이나 상사를 나르시시스트라고 칭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서점가에는 관련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임상 심리학자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심리학자가 되기 전 무대 위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연기했던 전문 배우였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던 그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나르시시즘이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만의 상담실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꿈을 이루었고 특히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랫동안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하며 그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갔고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상담 사례가 있어도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기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30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면 이 방법이 3천만 명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걸까요? 심리학자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실제 임상적인 유병률과 대중적인 관심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즉 DSM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주로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규칙의 예외라고 믿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스스로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또 다른 유형, 바로 취약형 나르시시즘에 주목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 대신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방어기제로 사용합니다. 나는 너무나 특별하게 망가져서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평범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별해질 수 없다면 차라리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특별해지려는 심리인 것이죠.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 평균 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평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크게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라도 특별함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문제의 성별화된 표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남성들에게서는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여성들에게서는 경계선 인격장애로 더 자주 진단되는 경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쩌면 남성에게는 공격성과 자기주장을, 여성에게는 감정적 표현을 더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진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적 용어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넘어 상대를 비난하고 낙인 찍는 도덕적 딱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 전 애인은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달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가스라이팅했어요. 어떻게요?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악의적인 심리 조작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서로 다른 기억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를 가스라이팅으로, 모든 이기적인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해버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즘은 거울의 방과 같습니다. 한번 그 안에 갇히면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허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시작됩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슬픈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심리치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담자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잘 굴러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항공역학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면 우리는 현실과 발을 맞추어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치료사는 때로는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내담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생각과 감정을 확인받기 위해 상담을 찾지만 진정한 성장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서사를 기꺼이 의심하고 도전받을 때 시작됩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어제의 약속이 오늘 아무렇지 않게 뒤집히는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이때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던 혼란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로만 규정한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한 챕터이지만 당신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체적인 나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문이 닫힌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감 때문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콘텐츠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고 인정받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는 분명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듯이 심리적 상처 중에는 현대의 심리학으로도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깊은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단거리 달리기를 기대할 수 없듯 인격 자체가 깊이 뒤틀린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과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엄연히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다면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치유법입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계속 마시면서 불면증이 낫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심리치료가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를 가진 특정 사람들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고통스러운 이유는 문제가 과거에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행동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현재의 습관들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지도를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첫 번째 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마음의 지도,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울의 방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려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 연인이나 상사를 나르시시스트라고 칭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서점가에는 관련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임상 심리학자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심리학자가 되기 전 무대 위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연기했던 전문 배우였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던 그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나르시시즘이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만의 상담실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꿈을 이루었고 특히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랫동안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하며 그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갔고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상담 사례가 있어도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기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30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면 이 방법이 3천만 명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걸까요? 심리학자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실제 임상적인 유병률과 대중적인 관심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즉 DSM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주로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규칙의 예외라고 믿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스스로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또 다른 유형, 바로 취약형 나르시시즘에 주목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 대신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방어기제로 사용합니다. 나는 너무나 특별하게 망가져서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평범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별해질 수 없다면 차라리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특별해지려는 심리인 것이죠.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 평균 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평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크게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라도 특별함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문제의 성별화된 표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남성들에게서는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여성들에게서는 경계선 인격장애로 더 자주 진단되는 경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쩌면 남성에게는 공격성과 자기주장을, 여성에게는 감정적 표현을 더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진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적 용어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넘어 상대를 비난하고 낙인 찍는 도덕적 딱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 전 애인은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달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가스라이팅했어요. 어떻게요?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악의적인 심리 조작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서로 다른 기억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를 가스라이팅으로, 모든 이기적인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해버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즘은 거울의 방과 같습니다. 한번 그 안에 갇히면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허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시작됩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슬픈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심리치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담자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잘 굴러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항공역학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면 우리는 현실과 발을 맞추어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치료사는 때로는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내담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생각과 감정을 확인받기 위해 상담을 찾지만 진정한 성장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서사를 기꺼이 의심하고 도전받을 때 시작됩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어제의 약속이 오늘 아무렇지 않게 뒤집히는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이때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던 혼란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로만 규정한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한 챕터이지만 당신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체적인 나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문이 닫힌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감 때문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콘텐츠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고 인정받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는 분명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듯이 심리적 상처 중에는 현대의 심리학으로도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깊은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단거리 달리기를 기대할 수 없듯 인격 자체가 깊이 뒤틀린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과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엄연히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다면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치유법입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계속 마시면서 불면증이 낫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심리치료가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를 가진 특정 사람들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고통스러운 이유는 문제가 과거에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행동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현재의 습관들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지도를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첫 번째 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마음의 지도,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울의 방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려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 연인이나 상사를 나르시시스트라고 칭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서점가에는 관련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임상 심리학자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심리학자가 되기 전 무대 위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연기했던 전문 배우였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던 그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나르시시즘이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만의 상담실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꿈을 이루었고 특히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랫동안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하며 그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갔고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상담 사례가 있어도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기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30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면 이 방법이 3천만 명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걸까요? 심리학자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실제 임상적인 유병률과 대중적인 관심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즉 DSM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주로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규칙의 예외라고 믿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스스로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또 다른 유형, 바로 취약형 나르시시즘에 주목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 대신 깊은 상처와 연약함을 방어기제로 사용합니다. 나는 너무나 특별하게 망가져서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평범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특별해질 수 없다면 차라리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특별해지려는 심리인 것이죠.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 평균 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평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크게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라도 특별함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문제의 성별화된 표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남성들에게서는 과대형 나르시시즘으로, 여성들에게서는 경계선 인격장애로 더 자주 진단되는 경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쩌면 남성에게는 공격성과 자기주장을, 여성에게는 감정적 표현을 더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진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적 용어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넘어 상대를 비난하고 낙인 찍는 도덕적 딱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 전 애인은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달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가스라이팅했어요. 어떻게요?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악의적인 심리 조작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서로 다른 기억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를 가스라이팅으로, 모든 이기적인 행동을 나르시시즘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재단해버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즘은 거울의 방과 같습니다.
한번 그 안에 갇히면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허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시작됩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슬픈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심리치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담자가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잘 굴러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항공역학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면 우리는 현실과 발을 맞추어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치료사는 때로는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내담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생각과 감정을 확인받기 위해 상담을 찾지만 진정한 성장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서사를 기꺼이 의심하고 도전받을 때 시작됩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어제의 약속이 오늘 아무렇지 않게 뒤집히는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이때 나르시시즘적 학대라는 개념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고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던 혼란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로만 규정한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한 챕터이지만 당신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체적인 나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문이 닫힌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감 때문에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콘텐츠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고 인정받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는 분명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듯이 심리적 상처 중에는 현대의 심리학으로도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깊은 상처들이 존재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단거리 달리기를 기대할 수 없듯 인격 자체가 깊이 뒤틀린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과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엄연히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다면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치유법입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계속 마시면서 불면증이 낫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심리치료가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를 가진 특정 사람들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과거를 파헤치는 데 몰두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고통스러운 이유는 문제가 과거에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행동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현재의 습관들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지도를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첫 번째 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마음의 지도,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울의 방.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려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 연인이나 상사를 나르시시스트라고 칭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서점가에는 관련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임상 심리학자의 깊은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심리학자가 되기 전 무대 위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연기했던 전문 배우였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던 그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나르시시즘이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만의 상담실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꿈을 이루었고 특히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랫동안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던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하며 그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갔고 관계는 회복되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상담 사례가 있어도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기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30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면 이 방법이 3천만 명에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